1%대 성장률이 우리의 실력이라고까지 새로운 노멀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한국과 미국 간에는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없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우리 선진국이 됐어. 열중시하면서 좀 쉬어야 되겠어라는 안이한 마음.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수 비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수출 전망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오늘은 삼성경제연구소장을 지내시고 J캠퍼스 원장을 지내고 계신 정구현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반갑습니다. 대로 지금 뭐 한국 경제가 상당히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대폭 낮췄고요. 2%를 밑도는 성장률이 6.25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6개 해만 2%를 밑도는 성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겠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1%대 성장률이 우리의 실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노멀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체로 이창용 총재 의견에 동조합니다. 네. 우리 경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70년 이후에 아마 2%대 이하, 2% 이하 성장이 한 5번인가 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1.5% 정도, 1% 중반의 성장이 우리나라의 실력이냐면은 네. 이제 성장률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자원을 투입해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GDP라는 게. 그러면 자원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자본하고 노동.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노동은 이제 우리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에 의한 성장은 없고, 그럼 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만 있잖아요. 네. 근데 자본이라는 게 처음에 자본이 조금 쌓여 있을 때는, 축적된 자본이 작을 때는 돈을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확 큰데 나죠. 우리는 벌써 지금 뭐 한 50년, 60년 축적된 자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자본 투자를 해도 성장이 별로 안 나오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차 생산 캐파가 30만 대다. 그러면 30만 대 공장을 하나 더 증설하면은 캐파가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자동차 캐파가 300만 대다. 그러면 30만 대 공장 하나 지어봐야 10%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10분의 1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 우리가 한계 생산성,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이제 체감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자본 축적이 많아가지고 자본 투자, 설비 투자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별로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자본 투입도 제로,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뭐 사실 지금 마이너스지만 네. 그다음에 인구 투입도 마이너스면 성장할 게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가 뭐냐면 소위 생산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제 기술 개발, 뭐 경영 혁신 이런 건데 생산성 향상은 잘하면 2%, 못하면 1%,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은 생산성 향상으로만 거의 가능한 시기가 됐다. 그런데 1.5%가 우리 실력이다. 네. 뭐 그런 점에서 이창용 총재가 제대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문제는 우리가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OECD 국가 중에 거의 바닥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산성이 낮다는 의미는 결국 이거 자칫하다가 0%대 성장률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구조 계획을 안 하면은 네. 이제 아마 한 5년 후쯤에는 아마 1% 이하로 내려갈 네. 가능성이 많아요. 5년 이후에. 네. 그렇군요. 네. 그게 결국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기초 체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일 텐데,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성장률도 문제인데, 잠재 성장률이 이제 1%대로 떨어진 것 같다. 그게 훨씬 더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게, 경제라는 게, GDP라는 게 숫자로 보면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아유, M이라는 어렵네요. 이게 뭐냐면 C가 소비, 네. 그다음에 I가 투자, 투자. 그다음에 G가 정부 지출, 그리고 이제 X 마이너스 M이 수출 빼기 그렇죠. 수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순수출.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라는 것은 그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수출. 근데 지금 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그 우리나라 1월 달, 네. 1월 달에 소비가 마이너스 뭐 0.6%, 뭐 투자는 뭐 마이너스 뭐 2% 이런 식으로 네. 다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성장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 X-M 그러니까 순수출 그걸로 이제 그것이 경제를 이끌어왔거든요. 유일하게 우리 경제를 네, 이끈 그렇죠? 요인이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네. 테립을 가지고 지금 관세를 가지고 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잖아요.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25% 25% 관세를 한 달 전에 하려 그러다가 유예했다가 그랬죠.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4일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난리가 났는데 오늘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하면서 네. 한국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뭐 사실은 한국과 미국 간에는 F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관세율 차이가 뭐 한국이 더 높다, 4배다 이런 우리가 얘기를 4배 무겁게 관세를 물린다. 무슨 근거로 그거는 얘기하는지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평균적인 관세율은 네. 미국은 한 3% 되고 우리는 한 8%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배는 안 되지만 한 네. 3배쯤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과 미국 간에는 FTA를 맞은 지가 벌써 20년 그렇죠. 됐기 때문에 네.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그러니까 하겠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알고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일부러 협상용으로 그렇죠. 이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하려던 포인트로 돌아가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순수출이 그래도 경제를 좀 이끌어 왔는데 그것마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국내 경제 의존도가 이제 C 플러스 I 플러스 G에 달려 있는데 소비는 지금 마이너스고 그렇죠. 지금 15개월째 마이너스예요. 네. 소비가. 네. 그다음에 투자가 지금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가 다 마이너스고. 그러니까는 기댈 때가 정부 지출밖에 없잖아. 추경밖에 없는 거군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추경밖에 없어요. 네. 두 가지가 있겠죠. 추경하고 금리 인하. 그거밖에 없어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 제대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없는데 특히 올해는 네. 제일 우리가 그동안 기대왔던 수출이 굉장히 어두운 전망이니까요. 불확실성이 크죠. 불확실성이 네. 크죠. 예를 네. 들면 트럼프가 얼마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물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가 이미 그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부과하겠다고 말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네. 반도체, 그다음에 최근에는 네. 동제품, 네. 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거의 다 우리 지금 주력 수출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결국은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창용 총재는 뭐 앞으로 한 2차례 정도 금리를 더 낮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KDI에서는 이 재정보다는 금리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약간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뭐 목표가 다르니까 네. 이제 한국은행은 경제 경기도 중요하지만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국내 물가, 그다음에 환율, 세 번째가 이제 경기인데 환율은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그 금리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최근에 이제 0.25 낮췄지만 네. 이제 조금 더 낮추면은 더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은 자금이 유출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물가는 지금 아마 작년에가 소비자 물가가 2.3%였고, 네. 금년에 이제 정부 목표치는 2.0%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생각하면 조금 금리를 낮출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워낙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원래는 금년에 한 0.25%씩 한 3번 정도 낮추려고 네. 했는데 미국이 낮출 걸로 예상했다가 지금 스톱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한국은행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제 정부 지출밖에 없는데 근데 정부 지출도 지금 이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작년에 경기가 나빠가지고 세수 정부의 수입 그게 지금 소위 빵꾸가 났죠. 29조 네. 원이 빵꾸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빵꾸가 난 상태에서 또 추경을 한다는 것은 네. 재정 적자가 더 악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정부도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그러나 지금 워낙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둘 다 손을 좀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이제 금리도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저 추경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비상적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네. 비상적인 상황에 맞는 조치가 네. 어느 쪽에서든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의 증가, 추경 그 두 가지가 다 경기 대응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불경기가 이렇게 왔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한 것은 이거는 불경기 개념이 아니고 1.5%가 정상이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1.5% 성장해서 우리 적응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경기만 지나면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3%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도 낮추고 재정도 지출하자.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는 1.5%가 노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네.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나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 체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시적인 그런 현상을 금리나 재정으로 떠받치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특히 물가 네. 쪽으로도 위험하고. 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창용 총재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신산업을 키우는데 무심했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를 했던데 지금 예를 들어서 AI 산업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뭐 한 6, 700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겨우 뭐 2, 3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 투자에 있어서 신산업을 키우는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정책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이제 딴 말로 하면 혁신이거든요. 혁신. 네. 그죠? 그렇죠. 혁신을 하려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혁신을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기업들이 그 혁신을 주도할 그러한 체질이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우리는 인력을 조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전부 다 정년까지 보장된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는 정규직은 다 정년이 보장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혁신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혁신적인 쪽으로 재배치를 하고 그쪽에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하게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자체가 리스크 회피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그런 혁신을 해서 그 혜택이 돌아오면은 재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은 산업이 필요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쪽은 줄이고 그 사람들을 재훈련시켜서 새로운 쪽에 투입을 하고 하는 식으로 혁신을 한다는 것은 자꾸만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네. 간단히 얘기하면 조직을 계속 흔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조직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어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못 줄이고 이동할래도 뭐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뭐 공장도 뭐 그죠? 공장 간의 이동도 쉽지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나 경제 운영은 기업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반대 그러니까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근본 문제는 경기의 문제가 아니고 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의 이 저성장에서 탈피하기 힘들 거로 그렇게 봐요. 결국 기초 체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인풋을 가지고 이제 안 되고 생산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우리가 사회 전체가 새로운 그런 혁신을 하고 창의적인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하는 그런 마인드 세트를 갖고 있냐 아니면 다들 그냥 편안한데 그냥 가만히 있는 소위 컴포트 존에 너무 익숙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7년에 이제 소득이 1인당 소득이 한 3만 5천 불, 7천 불, 5천 불쯤 됐는데 네. 그 전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야 다들 이제 우리 잘 살게 됐어. 뭐 G10 경제가 됐어. 우리 선진국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열중시하면서 좀 쉬어야 되겠어라는 그런 그 안이한 마음 그게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답답해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기업의 혁신을 더 이끌어내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